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한국자동차연구원의 기술정책실장 김세엽이라고 합니다. 오늘 행사의 타이틀은 기술 동향 세미나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서 발표를 해주신 이한구 위원님과 저 같은 경우는 산업 쪽 측면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기술 쪽이 더 업계에 계시면 더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만 산업 쪽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왜 이 지금 미래차 전환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미래차 전환이 아까 이한구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변화의 속도는 각각 좀 다를 수는 있으나 변화의 방향 자체는 이미 전동화로 갈 것이다 라는 그 필수적인 어떤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저희 이한구 위원님께서는 방금 설명을 주셨던 내용들은 미래차에 대한 좀 전망 쪽에 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또는 이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라면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전기차나 수소차가 세상에서 얼마나 팔리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부품 기업들은 지금 어떤 현황에 처해 있는지, 그런 다음에 우리 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전기차, 수소차 확산을 위해서 산업과 업계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서 짤막하게나마 약간 리프레시하는 차원에서 우리 다 부품업계에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이 전기차, 수소차로 전환되면서 왜 우리가 이런 이 변화의 흐름을 겪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짧게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우리 내연기관 자동차는 3만 개 정도 되는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부품들 각각에는 굉장한 신뢰성에 연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하나의 부품이 고장나더라도 자동차 자체는 큰 재산이고 우리의 목숨과 직결되어 있는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하나의 부품조차도 고장이 안 날 수 있도록 잘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부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각각의 기업들은 아주 피라미드 형식의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완성차 기업을 중심으로 각각의 부품 기업들이 쭉 뻗쳐내려가면서 한번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 거래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새로운 부품 기업들이 진입하기 어려울 정도의 장벽도 있는 그런 전통적인 산업의 구조였습니다. 피라미드형 구조고요. 화면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GM, 현대, 도요타와 같은 완성차 업체들이 티어1에 주문을 하고요. 그 티어1은 또 티어2의 세부적인 부품단위, 티어3 뭐 소재까지 해서 이게 쭉 올라가는 구조였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반도체 수급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전기차나 수소차로 변화가 되면서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부품수 자체가 30% 이상 감소를 하게 됩니다.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주로 한 3만 개 정도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한 15,000개, 수소차 같은 경우는 23,000개 정도 부품수가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서 생겨나는 또 하나의 이제 짤막하게나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부품 자체가 감소하면서 신기하게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완성차 업체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테슬라와 같은 유명한 것부터 비롯해서 샤오펑이나 니오나 비아디 같은 중국 업체들, 그리고 리비안이나 로스타운 같은 미국의 스타트업들도 완성차 업체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주로 전기차의 기계적 구조가 좀 더 보다 단순화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제 다음에 계시는 한창수 박사님께서 좀 더 잘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만 이 기계적 구조가 단순화된다는 게 그냥 단순하다는 게 아니라 엔진이라는 커다란 중요한 부품이 빠지고 그 대신에 지금 보이시는 배터리 시스템이나 모터, 인버터, 감속기, H백 공조 이런 어떤 부품 모듈들이 합쳐지면 자연스럽게 차가 나올 수 있는 좀 더 단순한,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다이슨이라는 그 진공청소기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다이슨이 모터를 굉장히 잘 만들기 때문에 전기차를 만들겠다라고 도전했었습니다. 물론 이 생산 능력 자체가 부족해서 실제로 완성차 업체가 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얼마든지 자동차 완성차 산업으로서 도전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전기차, 수소차가 아니라 자율주행차까지 생각을 하고 인공지능이 더 개발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의 반도체난을 보시면은 반도체 자체가 수급이 부족해지면서 요즘에 뭐 차 한 대 사려고 하면은 6개월 이상씩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차가 발전하게 되면 반도체를 사용하는 숫자라든가 여러 가지 센서를 사용하는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 그동안의 피라미드형 구조였던 자동차 산업의 구조가 오히려 이제는 거꾸로 돼가지고 완성차 업체들은 제일 위에서 주문을 하고 르네사스라던가 TSMC 같은 반도체 업체들이 그 정점에 서서 자동차 산업의 핵심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가정도 한번 세워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웨이모, 구글의 웨이모라든가 러시아 기업이죠. 러시아의 얀덱스 같이 러시아의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 같은 기업인데 러시아에서 극한의 어떤 환경 속에서 계속 자율주행 실험을 통해서 그 자율주행 차를 만들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계속 GM이나 현대차, 폭스바겐 같은 완성차 업체들을 위협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얼마 전에 리비안 스타트업 리비안의 그 상장 소식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많이들 관심 갖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리비안의 시가총액이 한 1,300억 불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 조금 옛날 버전이라 늦어졌는데요. 도요타는 지금 3천억 불까지 늘어났고요. 테슬라가 지금 화면에는 8천억 불로 돼 있지만 이제 1조 달러 클럽에 들어갔죠. 테슬라가 혹시 작년에 올해 9월까지 자동차 판매한 숫자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60만 대 정도 팔았습니다. 60만 대 팔고 시가총액이 1조 달러입니다. 리비아는 지금 주문 받은 거 실제로 판 게 아니라 주문 받은 것만 한 10만 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1,300억 달러를 기록을 했죠. 우리 현대차는 630만 대 정도 팔지 않습니까? 네, 순위로 치면은 저 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동차 기업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결정한 건 아니고 단지 그냥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런 어떤 취지로 앞서 이한구 박사님께서도 말씀 주셨고 저도 잠깐 시간을 할애해서 랩업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현재 전기차와 수소차는 어떻게 이 세계에서 팔리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요. 친환경차라는 기준 속에 하이브리드까지 포함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623만 대가 팔렸습니다. 이 팔리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글로벌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로서는 더 중요합니다. 아직 그 숫자 자체가 600만 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17년에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배터리, 수소차까지 해서 2017년에 전 세계의 차 중에서 약 4% 정도 팔렸거든요. 이게 3년 만에 8%로 2배가 올랐습니다. 그 2배로 점프업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제가 산업적인 측면에서 경제학 전공자로서 바라보건데 좀 더 그 변화의 속도가 그 증가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021년 올해 12월까지 지금의 추세로 판매하는 전망치를 한번 보면은 지금 630만 대인데요. 1000만 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이제 하이브리드를 포함해서 친환경차 판매 시장이 1년에 1000만 대 시장이 열렸다라고 보고서를 하나 쓸 예정입니다. 그게 2011년에 10년 전에 산업연구원에서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 1000만 대 시장이 열린다라고 그 전망을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진짜로 2021년에 달성이 된 셈입니다. 2021년 9월 기준으로요. 국가별 판매량을 잠깐 확인을 해보면 국가별 판매는 단연코 아까도 말씀드리셨겠지만 중국이 아주 많이 앞서 있습니다. 9월까지 현재 통계가 공개가 되어 있고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중국이 250만 대 정도 팔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은 20만 대 정도 지금까지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걸로만 보셨을 때 얼추 800만 대 시장입니다. 1월부터 9월까지요. 그래서 충분히 1000만 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아까 이한구 위원님께서도 OECD랑 BOECD 국가 그래프를 비교를 해주셨었는데요. 친환경차 판매 현황에 대해서 여기서 보시면은 그냥 뭐 바로 숫자로 나올 수가 있는데 OECD까지 가지 않고 그냥 8개 국가만 봐서도 전체 친환경차 시장의 85%를 지금 이 8개 국가가 차지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친환경차 중에서도 전기차 자체와 수소차만 구별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차 자체로만 보면은 9월까지 판매량을 했을 때 한국이 7위입니다. 한 7만 대 정도 팔았고요. 수소차는 그 시장 자체는 아직은 이렇게 유의미한 시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전체 한국에서 판매량이 한 5,800대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면은 매연기관에서 모델 하나 판매량도 안 되는 숫자죠.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전혀 안 나온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다만 이 수소차를 계속 저희가 팔로우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수소차로 계속 전환을 하는데 정부에서 여러 가지 역할과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신기하게도 부품 업계에서도 아주 많이 수소차 쪽 부품으로 전환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같이 말씀드리려고 현재 판매량을 말씀드렸습니다. 업체별 그 배터리 EV 판매량을 보시면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올해 9월까지 판매량을 테슬라가 62만 대로 1등이었습니다. 정말 62만 대 팔고 시가총액이 1조 달러라니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우리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 EV로 전 세계 판매량까지 합쳐서 총 16만 대 정도 팔았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중에 하나는 탑10 판매 기업 중에 주로 중국 업체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GM, 포드, 토요타는 아직 없습니다. 물론 이들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고치고 올라올 수 있겠죠. 그게 우리가 현대기아차가 좀 더 긴장해야 될 부분 중에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판매 현황만 짤막하게 보시면요. 우리나라의 친환경차 시장은 여전히 하이브리드 중심으로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2020년까지 한 20만 5천 대 정도 팔았고요. 특이한 점은 코로나 이슈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20만 9천 대가 팔리면서 2020년 판매량을 추월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못 드리는데 전기차, BEV 판매량 중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차량이 포터2 봉고3입니다. 다만 현대기아차 그룹은 이렇게 판매를 확대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반면에 르노 GM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판매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서서 이한구 위원님께서 전망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와 많은 기관들을 활용하셔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 기관이나 전망치들을 한번 종합해 봤습니다. 각각 이제 기관별로 좀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그걸 이제 가중치를 줘가지고 종합을 해봤을 때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앞으로 10년 안에 2030년까지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전체 친환경차의 판매는 글로벌 판매량의 약 47% 정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즉 그냥 단순 계산으로 쳤을 때 전체 세계에서 한 해 팔리는 판매량의 절반은 친환경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추세랑은 그러니까 이 전동화의 추세와는 또 별개로 코로나 이후의 산업 전망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그동안은 공유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피크카 시오리 같은 이론들이 학자들 사이에서 언급이 됐었습니다. 뭐냐면은 더 이상 자동차 판매량은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공유경제가 등장하고 자동차를 서로 타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서 가장 예를 드는 게 이제 미국의 고등학생들이 더 이상 운전면허를 따지 않는다라는 그런 근거를 대면서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요즘에 코로나가 오면서 조금 더 산업적인 그 환경이 바뀌었는데 특히 소유를 이동에 대해서 요즘에 저희 이제 드라이브 스루 검사였던 것처럼 이동 수단이 아니라 차가 저만의 이동 공간이 되는 것이죠. 안전하게 저를 지켜주는 그런 이동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동차를 또 사게 된다라는 학자들의 이슈도 있습니다. 그런 것과 함께 전체적으로 전망만 말씀을 드리면 가장
한 가지만 딱 꼽아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코로나 이후에 정부와 완성차, 부품업계 간 공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찌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낮춰졌던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동차 산업을 지원을 확대하고 있고요. 또 앞서 이한구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이제 국가별로 자기네들의 이제 생산 공급망의 안정성을 위해서 국가 안에서 산업이 계속 키워날 수 있도록 그 경영에 대한 관여도 많이 하고 대신에 지원도 해주겠다라는 정부의 정책과 함께 그렇다면 완성차 업계와 부품 기업은 그 정부의 지원을 받고 대신에 고용과 생산량을 유지해주는 형태로서 화답하는 그런 정부와 업계 간의 공조 현상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여기 계시는 부품업계의 종사자 분들께서도 정부의 정책 지원 내용이라던가 정부의 정책 R&D 프로그램 같은 거를 좀 더 관심 있게 보시고 그거를 이제 좀 활용하실 수 있는 게 경영 전략 중에 하나로 꼭 담아두시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건 그래서 넘어가고요. 2020년 부품기업 산업 우리 부품기업의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아마 부품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동감을 하실 수도 있고 이건 아닌데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전체 국가에서 부품기업들이 2020년 기준으로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모든 재무제표나 판단 기준은 2019년 기준이라서 요즘 같은 변화가 빠른 미래차 상황에서는 조금 이건 아니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이렇다는 것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2,000개 정도 되는 부품 기업들한테 설문을 돌렸고요. 그분들께 각각 재무제표라든가 여러 가지 설문을 돌렸습니다. 조사를 했을 때 전체 부품 산업 현황으로 바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통계학적으로 샘플을 2,000개를 뽑고 그 2,000개를 결과를 그 통계 방법론을 통해서 전체 부품 산업이 이렇습니다라고 프로젝션 하는 구조인데요. 2,000개의 부품 기업을 조사를 해가지고 나온 결과 2019년 통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부품 산업 사업체 수는 한 9,900개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중에서 엔진 관련 부품, 동력 전달 장치, 즉 내연기관에 전속되어 있는 부품 기업이 3,800개 정도로 약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 40%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조금은 위기이자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셈이겠죠. 이제 갈수록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량은 줄어들고 전동화 자동차의 판매량은 늘어날 텐데 그렇다면 엔진 관련 부품, 동력 전달 장치를 생산하고 있는 이 기업들은 무엇을 생산할 것이며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이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기업체 수만뿐만이 아니라 종사자 수를 한번 봤습니다. 그 기업체에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수는 몇 명이나 될까요? 했을 때 전체 종사자 수가 25만 7,540명이고요. 요거는 어떤 차이냐면은 자동차 기업 중에서도 꼭 자동차 쪽에만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농기계라든가 선박에 납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중복 바이어스를 제외하고 나면 자동차 부품 산업에는 한 24만 7천 명 정도 종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엔진과 엔진 관련 부품, 동력 전달 장치에 속한 종사자분들이 9만 5천 명 정도로 기업체 수랑 비슷한 약 39% 정도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인력도 이제는 더 이상 엔진 부품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부품을 조금씩은 포트폴리오를 변화해야 된다는 그런 시사점을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매출액 자체도 보면은요. 엔진 관련 부품, 동력 전달 장치가 차지하는 매출액이 약 32조 원, 33조 원이죠. 비중 자체가 30% 이상입니다. 443입니다. 내연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부품 기업 수는 40%, 종사자 수도 40%, 전체 산업 중에서 차지하는 매출액 수도 30%,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께 한번 제가 설문을 돌려서 여쭤봤습니다. 임원들도 계시고 실무자분들도 계시는데요. 지금 부품 기업이 만약에 미래차에 대응을 하시지 않는다면 지금 기업이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에서 2025년이 될 때 매출액이 얼마나 감소할까요? 라고 여쭤보니 10% 이상 감소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업체 운영하시거나 업계에 계시면 아시겠지만 매년 못해도 조금씩은 물가 상승률만큼은 안 되더라도 2%, 3% 정도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아예 그런 성장 자체를 못하고 10%가 감소한다는 거는 기회비용까지 치면은 20% 이상 감소된다는 수치로 보여져서 아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특히나 가장 많은 게 이제 동력 전달 장치, 엔진 관련 부품의 매출액 감소가 클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조금 마음이 무거우실 수도 있습니다만 또 업계에서는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미래차 부품 생산 기업 중에서 현재 그래서 전기차, 수소차로 저희는 부품 생산할 겁니다. 라고 갖고 있는 그 계획을 가진 기업은 10% 정도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다만 이거를 급간별로 좀 나누어 봤을 때 매출액 1000억 이상의 부품업체 같은 경우는 그래도 30% 이상이 조금은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100억 미만의 업체 같은 경우는 전혀 대응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장표에서 저희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산업부에 건의를 한 내용 자체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표에서 사실은 구성이 됐는데요. 업체별로 역량이 다르고 규모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생산하고 있는 부품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맞게끔 그 정부의 정책 지원이 좀 차별화돼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이슈였고요. 두 번째 이슈는 1차 협력사, 즉 보시면 1000억 이상의 업체들은 미래차 부품을 좀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1차 협력사들이 먼저 2차, 3차 협력사들을 끌고 가는 구조로서 이 정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그렇게 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협력업체별로 나눠 봤을 때도 1차 협력업체 같은 경우는 17% 이상이 부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3차 협력사들 같은 경우는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전망이 있습니다만 그냥 단순하게만 말씀드리면 결과론적으로는 엔진 부품이나 복력 전달, 흡배기, 연료 탱크 등등의 부문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여러 가지 수요 감소로 인해서 엑시트 스트레이티지가 필요할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리고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예측컨대 한 10년 뒤에는 내연기관 중심 부품 기업 중에서는 한 7, 800개 이상은 감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거는 대응을 안 했을 때의 어떤 그 전망, 가정에 의한 전망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를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여전히 미래차 투자 여건이 부족한 것이 부품업계의 현실이고요. 실제로 연구개발 투자 가운데 네모에서 보시면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은 1% 미만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실제로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미래차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고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미래차 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이나 여러 가지 R&D 지원, R&D적으로 시제품 제작이라던가 기술 지원, 동향 조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미래차 부품 기업들을 한번 카테고라이징을 해보면 아직까지 사업 진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기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상황은 공용 부품이나 사체나 이런 생산을 하는 곳이 아니라 내연기관 부품 기업을 생산하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는 기업, 예를 들면은 카펙 발레오 같이 트랜스미션을 생산하면서도 전기차 배터리 하우징을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준비 단계가 있을 수 있겠죠. 실행 단계는 이미 사업 재편을 하고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사업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조정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예를 들면 경창산업이라던가 그런 기업들, 삼보모터스 같이 현재 사업 재편을 이미 승인을 받아서 다른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실행 단계, 이 기업들이 이 단계에 따라서 정보를 주어질 것이냐, 컨설팅을 해줄 것이냐, 또는 준비를 어떤 식으로
기술이나 특허 분석을 할 것이냐 또는 아예 판로 개척이나 운영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이냐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저희 연구원에서 부품기업 혁신 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차례 공모를 하고 있고요. 그 부품기업 혁신 지원 사업의 그 운영 방식 자체가 그 카테고라이징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그 상원에 있는 저희 연구원 본부에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저희 연구원의 기업협력실에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그 부품기업 혁신 지원 사업을 이렇게 지원하시게 되면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분들한테는 컨설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좀 준비가 된 분들한테는 시제품 제작 같은 걸 해드립니다. 그게 예산 자체는 한 기업당 1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준비하시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에 1차 협력사로 오신 분께서는 2차 협력사를 데리고 오시면 2차 협력사도 한 기업당 1억씩 추가를 해드립니다. 이게 1차 협력사 위주로 2, 3차를 끌고 가자라는 취지에 맞는 그 사업 진행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전체적으로 정부가 현재 어떻게 미래차 산업 발전 전략을 짜고 있는지에서 그 한친차 기본 계획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019년과 2020년까지만 해도 정부는 전기차를 보급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전기차 수소차를 보급하고 그 보급이 잘 되기 위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가장 큰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올해부터 달라진 정부 기조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보급은 끝났다. 이제는 보급은 판매량 기조를 봤을 때 충분히 완성차 업체들이 알아서 할 것 같고 부품기업이 중요하다. 부품기업들이 빨리 완성차 업체의 발걸음을 맞출 수 있도록 미래차 전환을 지원을 하고 그 미래차 전환의 방식에 대해서는 2021년 6월 나온 자동차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 방안에 따라서 매년 100개 이상씩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수출, 기술, 인력, 자금을 지원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정책 기조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 아주 상세한 어떤 내용들은 좀 제외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급 목표는 지금 아까 이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더 증가가 됐고요. 한친차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예전에 정부개발 5개년 계획 하듯이 자동차 산업도 5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마침 올해 2021년에 5년짜리 첫 번째 그 계획 시작했고요. 제 4차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가 됐고요. 이번에는 그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차까지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R&D 지원 방안이나 그 충전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정부 정책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제가 그 발표 자료를 얼른 훑어봤는데 수소 쪽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 정책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시장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책이 중요해서 수소에서 발표를 해주시는 우리 수소센터장님께서 한친차 기본계획 중에 수소만 따로 뽑아가지고 발표를 하실 예정입니다. 그거는 거기서 좀 참조를 해주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는 약간 그것 이외에 전체적인 어떤 한친차 기본계획의 그 철학과 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한친차의 확산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는 아주 분명합니다. 첫 번째 이한구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시키는 것입니다. 그 내연기관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더 이상 내연기관 차가 운행되지 않고 전기차, 수소차가 운행되면서 제로가 되면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이를 바탕으로 2025년까지 신차 판매 50%, 2030년에 80%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차량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매년 판매량의 80% 이상을 친환경차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서 몇 가지 이번에 특수한 규제들이 좀 나오는데요. 업계에서는 좀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반대를 했었는데 렌터카나 대기업 우선은 대기업부터 그 일종의 그 법인 차량 있지 않습니까? 법인 차량을 전부 다 이제 친환경차로 그 구매를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리스나 렌트를 하신다고 하면은 그 리스나 렌트를 하는 차량이 그 친환경차가 돼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구매 의무제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매년 몇 %씩 계속 증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예 법인 차량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먼저 친환경차로 바꾸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아직까지 중소기업 쪽엔 적용이 안 되고요. 대기업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는 그 공시집단에만 해당이 됩니다. 또 택시, 버스, 트럭과 같은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도 의무 교체 비율을 정해서 1년에 7%씩 무조건 신차의 7%씩 그 전기차, 수소차로 바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또 이슈가 있는데요. 충전기 이슈입니다. 충전 인프라 이슈죠. 지금 혹시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축 아파트까지도 구축 아파트가 갖고 있는 주차면에 2%는 무조건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혹시 지금 계시고 있는 곳의 아파트에 전기차 전용구역이 지금 조금씩은 있을 겁니다만 그게 3배, 4배, 그러니까 한 2% 정도로 쳤을 때 원래 갖고 있는 구역에서 2%를 채워야 되거든요. 많이 늘어나게 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것도 아파트 관리 협회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주차는 한정돼 있는데 이게 이제 전기차 쪽 사용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서로 그게 협의가 안 될 것 같다라는 우려를 주셨는데요. 산업부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보급량이 계속 늘어날 것이고 지금 현재 신차 판매 중에서 전기차가 판매되고 있는 게 올해 지금까지 7만 대 팔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신차 판매 내수가 한 150만 대 정도 된다고 했을 때 5% 정도, 0.5%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1%, 2%로 금방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5년짜리 기본 계획에서 5년 뒤에 2%로 채워야 되는데 주차 전용구역을 그래서 충분히 무리한 계획이 아니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용 주차구역을 전체 주차면 수의 5%로 채워야 됩니다. 구축은 2%. 그래서 굉장히 충전 그 인프라가 더 늘어날 것이고요. 그래서 혹시 여기 부품업계가 아니라 충전 쪽에 계신 분들께서는 전략을 더 잘 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소차 충전소도 확 늘릴 예정이고요. 이제 저의 뒤로 기술 쪽에 계시는 여러 박사님들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만 또 하나 보급 이슈의 중요한 것은 가격입니다. 더 이상 보조금으로 판매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전기차는 매년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상씩 보조금을 깎아 나갈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지금 현재 버전에서 1,000만 원 이상 가격을 인하시키려고 정부 정책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앞으로 기술 쪽 계신 박사님들께서 많이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생략을 하고요. 가장 큰 게 여기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는 게 미래차 분야의 중소, 중견, 뉴 플레이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미래차 분야의 이제 전용 R&D 사업도 생성이 되는데요. 올해는 없지만 내년에는 약 220억 원 규모의 미래차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부품 기업들한테 너네 미래차 사업 재편 했니? 그리고 그 사업 재편을 아직 안 했더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한 과제당 5억짜리 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좀 안테나를 세우셔서 계속 활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게 이 사업입니다. 사업재편 지원단이라고 지금 오늘 주최해 주신 지영하 실장님께서 이 모든 프레임을 다 만들어 놓고 상원으로 오셨는데요. 사업재편 지원단이 이제 우리 자동차 연구원 전체 총괄을 하고 부품기업 혁신지원 사업이라는 사업 자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전속 부품사들을 미래차로 전환시켜주기 위한 정부 R&D 지원 사업이고요. 기업당 1억 원 정도씩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한 해에 약 70억 원 정도 배정이 되기 때문에 약 70개에서 많으면 100개 정도까지 되는 기업들한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안배를 좀 하기 때문에 우리 경남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하게 저희가 이런 정보를 좀 드리는데
수도권에서만 많이 지원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전남이나 경남에서는 지원자가 없어서 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계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좀 알아보고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여기 나오네요. 이 방금 말씀드린 부품기업 혁신 지원 사업뿐만이 아니라 전용 R&D 사업도 정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22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사업 재편 승인이나 또는 저희가 재편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가 센서를 갖고 있는데요. 이 센서를 갖다가 자율주행에 탑재되는 센서 부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 기술을 개발하고 더 고도화시키려고 하는데 혹시 여기에서 그 금액을 탈 수 있으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물론 예산 자체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아이템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잘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좋은 거는 여러 가지 이제 그 R&D 사업들이 아주 신규 기술로만 구성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는 제목 자체가 보시면 전환기 대응 기술 개발이지 않습니까? 일부러 전환기라고 나온 게 아주 새로운 게 아니어도 충분히 고려를 해주겠다는 뜻이고 이 예산은 매년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발전 방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면요. 1차 협력사를 위주로 하는 그 선도 기업이 먼저 2차, 3차를 끌고 가는 구조로 정부는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꼭 자동차 부품 업계뿐만이 아니라 여러 ICT라든가 이런 기업들과 협력 사업을 통해서 융합하는 체제에 대해서도 지원하겠다. 세 번째가 인력에 대한 이슈인데요. 아마 올해까지는 부품 기업의 미래차 전환에 대한 이슈가 주였다면 내년에는 대선을 전후해서 그 부품 기업들에 속한 종사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재직자 교육을 통해서 미래차 부품 생산으로 전환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부 지원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품 업계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인사나 교육 쪽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내년쯤에는 분명히 이런 미래차 전환 지원을 바탕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나올 거고요. 저희 연구원에서도 인적자원 개발실이라고 해서 그런 인력 재교육이나 재직자 인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로만 넘어가고요. 시간 관계상 벌써 한 43분이 돼서 계획된 시간이라서 여기까지만 좀 마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상원본부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